네, 안녕하세요. 최진구입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왔고요. 네, 가족 여행 그 호텔방입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로 올라갈 건데요. 동영상을 좀 여행 동안 못 올려가지고 어,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방에서 제주도 여행 중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누가 그 댓글에 그 저축하지 말면 그러면 제가 왜 저축하면은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적금 저축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적인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사회 초년생부터 자산관리사 경력이 거의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쪽 상품에 대해서나 또 금융 지식에 대해서나 좀 많이 알고 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제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좋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 얘기가 또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왜 저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축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혹시 채권 아시나요? 채권? 네, 채권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이 빌려주면 사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빌려주면 국가나 그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게 바로 국공채입니다. 국공채. 그리고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회사채잖아요. 회사채도 이제 등급이 다 있는 거고요. 이제 안정성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채권에 대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동양증권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양증권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동양증권이 추천했던 채권을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이제 마이너스 되는 완전히 이제 돈을 잃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채권에는 아까 제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나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국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도 이제 그 자산, 그 다음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다 나눠져 있겠죠. 여러분 그 아무래도 국공채가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회사채가 안전할까요? 네, 당연히 국공채가 안전하겠죠. 그러면 국공채 금리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안전할수록 이자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이자를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높은 이자 주면 안정성은 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동양증권에서 판매했던 그런 채권들이 이자를 상당히 많이 주는 채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을 사셨던 분들은 나중에 그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이제 원금 손실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채권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하지만 여러분 그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형 펀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채권은 하나의 회사를 이제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는 건데 이 회사가 망하면 이 채권을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채권형 펀드는 어떨까요, 여러분? 채권형 펀드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한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모아서 만든 펀드가 바로 채권형 펀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하나, 두 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원금이 완전히 다 날아갈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차라리 채권보다는 채권형 펀드를 하시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채권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습니다. 3, 4%, 4, 5% 높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원금손, 물론 이제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죠. 채권 가격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내 돈을 완전히 다 잃는, 그러니까 채권, 기업체처럼 투자했다가 기업이 망해서 내 돈을 완전히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 여러 회사를 모아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국공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국공채로 이루어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수익률은 낮죠. 하지만 안정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약간 그 고위험,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리스크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채권도 보시면 이제 국공채 위주로의 채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 한 3, 4%, 뭐 많은 건 4, 5%.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높게, 예금보다는 높게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채권에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뭐냐면, 채권은 여러분 금리가 오를 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네, 채권은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10년 만기로 해서 6%짜리 채권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발행하는 채권은 그만큼 이자를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6%짜리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기존의 6%짜리 금리를 주는 그런 채권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잘 어렵나요? 다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기존에 있는 채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채권은 이게 확정금리니까, 만약에 내가 4%짜리 확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기존 금리가 5%, 6%까지 올라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이걸 빨리 팔고 다른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거꾸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은 여러분 금리랑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다. 이해되시나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자, 어쨌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채권 가격도, 채권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다.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채권이 뭐 국공채, 우량채로 만들어진 채권이냐, 아니면 하이드 펀드, 혹은 정크 본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쓰레기 그 채권들이, 그러니까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회사들 모아서 만든 채권이 이제 정크 본드라는 채권인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채권형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일반 금리 상품보다 뭐라고요? 채권형 펀드가 좀 더 수익률이 높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채권형 펀드보다 더 좀 수익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채권형 펀드보다 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에 투자가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형 펀드를 하실 때 무조건 적립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제가 예전에 40대 건물주대기 방송에서 한번 그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를 주식을 샀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죠. 기회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고, 그냥 10,000원에서 샀다 10,000원에 팔면 그냥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이번엔 10,000원일 때도 샀고요, 9,000원일 때도 샀어요, 8,000원일 때 사고, 7,000원, 6,000원, 5,000원, 다시 6,000원일 때 사고, 7,000원일 때 사고, 다시 10,000원에 팔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득이 나겠죠. 똑같이 10,000원에서 사서 10,000원에 판 게 아니라 9,000원일 때 산 거는 1,000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8,000원에 산 거는 2,000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즉,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다시 원상태만 돼도. 그죠? 근데 여러분, 나눠서 산다 하더라도 주식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리 나눠서 산다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흐름이 한 1년 정도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2년. 네, 2년 동안 또 떨어지죠? 3년. 3년간 이렇게 쭉 내리막길 걸을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왜냐면, 한번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3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쭉쭉 빠지지만 한 적은 없어요. 3년 정도 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구조로 가는 게 거의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과거 데이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정기식 펀드를 했을 경우에 다시 원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기식으로 하게 되면 또 장기간 하게 되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정기식 펀드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냐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수익률이 자꾸 마이너스니까 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넣지 못하고 이때 빼요. 오히려 이때 빼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이때 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이때 돈을 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3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그러니까 최대 3년, 맥시멈 3년 정도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다시 반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넣게 되면 사실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목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그 정기식 펀드 같은 경우에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만기를 3년을 채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3년을 채우려고 하세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3년을 만기로 채웠다 하더라도 이게 1년 만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수익률이 이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때 수익률을 환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환매. 그래서 이때 환매를 했을 때 그 환매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근데 환매 수수료는 이제 그 직전 90일 혹은 60일, 이게 펀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 환매 수수료를 안 내려면 그 직전 60일, 90일 때 돈을 안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내고 나서 60일, 90일이 지나면 환매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간을 꼭 3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중간에 수익이 많이 나면 환매 수수료 없이,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은 3개월 전에 돈을 안 넣고 그 이후에 환매를 하시면은 환매 수수료도 없이 모든 돈을 다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형 펀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채권형 펀드 말씀드렸냐면요. 덥네요. 그 채권형 펀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기식 펀드에서 목돈을 마련이 되면, 정기식 펀드 목돈이 마련이 되면 그 돈을 채권형 펀드로 넣으시면 돼요.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넣으시면 한 3, 4% 괜찮은 건 한 5, 6%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달이 그 정기식 펀드를 넣고 그 돈을 모아지면 채권형 펀드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면 목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혼합형 펀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비율이 좀 반반 섞인 거예요. 혼합형 펀드에서. 혼합형 펀드도 찾아보면 괜찮은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초보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펀드라고 있어요. 배당주 펀드에, 이제 배당주 펀드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그 주식을 모아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 펀드를 좀 잘 활용해서 또 목돈 마련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요새는 저를 어떻게 하냐? 사실 저는 요새는 펀드는 안 합니다. 네. 펀드는 안 하는데, 펀드를 제가 왜 요새는 안 할까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목돈이 마련이 되면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엔 채권형 펀드에 넣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렇게 부동산을 삽니다. 목돈이 마련이 되면요. 제가 그 전에 왜 3천만 원 투자법으로 해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오피스텔 사는 방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피스텔도 또 1천만 원, 1억을 만든 오피스텔 투자법 보셨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잘만 사면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한 연 1천만 원에서 1억 버는 오피스텔은 연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 되고 또 매매가도 한 1억 정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 채권형 펀드랑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모아지는 목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시 펀드로 만들어진 그 목돈을 가지고 이렇게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가 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한 개의 종목이면 회사가 망하면 망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든 채권형 펀드는 사실 한두 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이게 완전히 원금이 다 날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또 본인이 이런 채권형 펀드가 좀 초보자다 하시면 국공채 위주의 펀드를 가입하시면 사실 마이너스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살짝 마이너스 되는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목돈을 마련하고 또 그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좀 더, 또 다른 방법, 또 부동산 실제로 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괜찮았으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엄청 열심히 하네요. 네,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좀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